pass IT certification exams with exam topics, offering real exam questions and answers for 6가지 패턴들을 다뤘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 7가지 패턴들을 다뤄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퍼스트 패턴은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코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클래스의 객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죠. 내가 있는 곳에 주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지오로케이션 객체로 현 위치의 좌표를 얻고 인터넷 커넥션 객체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위치 정보를 제이슨 형태의 문자열로 받아온 다음 인터넷 연결을 종료해주고 받아온 문자열은 제이슨 클래스로 데이터형 객체로 바꿔서 이걸 인자로 주소를 담을 맵 객체를 생성하고 도류명 또는 집원 주소를 출력한다고 가정하죠. 이런 작업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퍼스트 패턴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것들을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고 그걸 돌리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 위의 작업들이 이 코드 한 줄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겠죠.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클래스들 하나하나에 접근해서 일일이 객체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니까요. 이 클래스의 생성자나 내부의 이 변수들에 값이 들어가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필요에 따라 맞게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작업을 실행하는 사용자 측에서 이런 복잡한 연결 과정을 알 필요가 없도록 이 구현부는 프랑스어로 외벽을 뜻하는 퍼사 뒤에 숨겨두고 이 작업을 실행할 때는 이 외벽에 달린 스위치만 누르면 되도록 코드를 짜는 거예요. 굳이 패턴으로 따로 불러야 하나 싶죠? 그럼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게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란 어떤 같은 형식을 지닌 특정 작업들의 세부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대대로 전통 약과를 만드는 가문이 있어요. 약과를 만드는 데는 반죽을 만드는 과정,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는 과정, 그리고 시럽을 바르는 집청 과정이 있죠. 이 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약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화에 다뤘던 전략 패턴에서는 이 방식들을 각각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는 모듈화된 형식으로 따로 만들었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와는 달리 다양화된 방식을 각각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 지향의 단순한 상속일 뿐인데 왜 패턴으로 따로 구분한 거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템플릿 메소드에서 상속은 일정 형식이 있어요. 부모 클래스에서 전망 과정을 수행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세부 메소드가 있어요.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행 중에 이 세부 메소드들이 호출되는 형태죠. 자식 과정에서는 그 세부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약과 가문의 부모님이 약과를 만드는 과정을 반죽, 튀기기, 그리고 집청으로 정해놨어요. 이 전체 과정은 자식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달라지면 약과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세부 과정 하나하나는 자식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발해서 다양한 약과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코드를 살펴볼게요. 앱에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탭으로 구분된 기능을 두려고 해요. 각각 탭을 누르면 해당 서버에 접속해서 받아온 지도를 화면에 보여주고 지도에서 현재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를 쓰든 이 세 과정은 이 순서대로 모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거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는 서로 완전히 다른 API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구현하는 코드도 상이해요. 이 두 탭의 기능을 맵뷰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네이버 맵뷰와 카카오 맵뷰 클래스로 각각 만들어 볼게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맵뷰에서 이 셋을 직접 구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메소드들은 추상으로 선언만 해두고 이 셋을 차례차례 실행할 init map 메소드만 이처럼 구체적인 구현을 해놓을 거예요. 이 메소드는 자식들이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맵뷰에서 상속한 이 클래스들에서 이 세부 메소드들을 각각 구체화해서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방식대로 기능들을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실행해주면 되는 거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처럼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전반적 과정에 공통된 절차가 있을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특정 클래스에 객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두고 각 객체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골라시키거나 기능들을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때 데코레이션 패턴이 사용돼요. 종스코어 슈팅 게임들을 보면 전투기가 아이템을 먹거나 레벨업을 할 때마다 공격 시 발사해야 되는 무기들이 추가되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전투기 파이터 인터페이스를 살펴봅시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어택 메소드가 있죠.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X윙 전투기는 어택을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탄환을 발사해요. 이 전투기가 아이템을 얻을 때마다 공격할 때 발사되는 것들이 추가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추상 클래스로 파이터 데코레이터를 만듭니다. 변수로 파이터 객체가 들어있고 이를 생성자로 받아서 지정해줘요. 어택 메소드를 호출받으면 스스로 뭘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로 받은 파이터 객체에 어택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이 추상 클래스들로부터 상속받은 이 새 클래스들을 만들게요. 오버라이드된 메소드에서 슈퍼 메소드를 실행한다는 건 상속해준 부모가 해당 메소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의미인 거 알고 계시죠? 이 어택 메소드를 실행할 경우 일단 부모가 어택하는 방식 그대로 공격을 하고 그 후에 자식이 나름의 공격을 실행하는 거죠. 자, 아직은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일단 그냥 X윙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봅시다. 여기 지정한 대로 그냥 탄환이 한번 발사되죠? 여기에 레이저 공격을 추가해 볼게요. 레이저 데코레이터 객체를 생성자의 X윙을 넣어서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탄환이 발사된 뒤 레이저도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 객체의 파이터 변수로 X윙이 장착이 돼서 먼저 X윙에 어택이 한번 실행되고 그 뒤에 레이저 데코레이터에 자체 공격이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두 공격도 추가해볼까요? 이 객체를 미슬 데코레이터로 감싸고 또 이걸 플라즈마 데코레이터로 감싸서 3단 아머를 장착한 전투기를 만들어 볼게요. 공격 버튼을 누르면 탄환과 레이저, 미사일, 플라즈마가 이처럼 차례차례 발사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토니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헐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객체가 생성자 변수로 다른 객체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실행하는 메소드의 행동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갔어요. 감기약을 사러 왔다고 하니까 약사가 약 10몇 가지를 집어와서 계산대에 늘어놓더니 이건 무슨 제약에 뭐고요? 이건 어디에 뭐고요? 하나하나 집어들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객은 짜증나겠죠? 아니 그런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냥 열나고 기침나는데 드는 약으로 주세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다른 패턴들에 비해 코드 자체는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UI 요소, 컴포넌트란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버튼, 스위치, 드롭다운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 콘솔 클래스에서 이 세 변수들을 이 클래스들 중 하나씩 선택해서 값을 넣을 거예요. 단순하게 하려면 이처럼 new 생성자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들을 여기서 직접 불러내서 객체를 생성하고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팩토리 패턴을 적용하면 이처럼 어떤 다른 클래스, 팩토리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한 것을 생성해서 반환값으로 나오는 객체를 값으로 넣어주게 돼요. 실전 코딩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다른 패턴들은 써서 뭐가 편해진지 알겠는데 이건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팩토리 패턴은 크게 두 가지 효용을 가져요. 이 객체들을 생성하는 코드는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생성자가 변경되고 나면 이 코드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새 생성자 형식에 맞게 코드들을 변경해줘야겠죠.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객체의 생성자를 변경하거나 사용되는 객체 자체를 변경하는 데 있어 부담이 커질 거예요. 이 역할을 팩토리 클래스가 대신하도록 하면 이제 이 메소드 내부만 변경시키면 되겠죠. 다른 하나는 조건에 따라 객체를 생성해 가져온 일을 이 팩토리 클래스에 위임해버림으로써 이 부분을 짜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이 클래스들에 대해 알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직접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드물죠. 안드로이드나 스트링 등 이미 현존하는 프레임워크 위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활용해요. 특정 종류의 기능들에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들의 종류가 많고 복잡할 때 이를 사용하는 개발자 측에서는 이들을 다 알 필요 없이 약국에서 약사에게 증상을 얘기해 줄 때처럼 클릭할 거, 온오프 토글할 거, 펼쳐서 고를 거 이렇게 사용할 객체의 조건들만 인재로 넘겨주면 이에 적절한 클래스를 찾아 객체로 생성해 넘겨주는 일은 팩토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클래스를 골라주는 것뿐이 아니에요. 아까의 데코레이터 패턴에 팩토리 패턴을 적용해 볼게요. 이런 코드들을 내가 쓰는 거에 어렵지 않지만 전투기 객체를 생성할 다른 개발자들에게 넘겨줄 때는 보다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전투기 공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 getFighter 메소드에는 레이저와 미사일, 플라즈마를 장착할지 여부를 각각 불리한 인자로 넣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X윙 객체를 하나 만들고 레이저 업순이 true일 경우 이를 레이저 데코레이터로 감싸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한 다음 최종 결과물을 발현하도록 하면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해할 필요 없이 이 메소드의 새 인자들에 어떻게 값을 주느냐에 따라 필요한 데코레이터로만 덧입혀진 결과물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간단한 팩토리 클래스로 필요에 따라 8가지 조합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똥차죠? 추상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한 단계 더 추상화가 입혀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객체들을 찍어낼 공장, 팩토리도 여러 종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이 버튼, 스위치, 드랍다운 요소들이 테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쳐보죠. 받아올 때마다 그때그때 테마를 정해도 좋지만 서로 다른 테마들을 같은 화면에 쓰진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처럼 테마마다 공장을 만드는 게 낫겠죠. 기본 팩토리를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고 이를 상속한 테마마다의 팩토리를 둬서 처음부터 어떤 팩토리를 세우냐에 따라 찍혀 나오는 요소들의 테마가 달라지도록 할 수 있겠죠. 거래처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새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 때 거래처들의 하나하나 연락을 돌리겠죠. 회사 규모가 작을 때는 대표가 일일이 하겠지만 성장하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나 외주 업체를 둬야 할 거예요. 어떤 클래스의 객체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연결된 다른 클래스에 알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앱 화면이 있다고 가정해요. 이걸 눌러서 리스트 또는 갤러리 모드를 토글하면 리스트 뷰와 갤러리 뷰 중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감추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객체에는 새 모드에 맞게 다운로드 명령을 다시 내려줘야겠죠. 이를 패턴 없이 코드로 짜보면 머드 변경 담당하는 머드 스위치라는 클래스에 그의 영향을 받은 이 세 클래스들 리스트 뷰와 갤러리 뷰, 데이터 다운로드를 모두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로 등록해요. 하나하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모드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마다 이것들의 하나하나 모드 변경에 따르는 함수로 호출하는 코드를 일일이 작성해줘야 하는 거예요. 만약 앱에 기능과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모드에 영향을 받는 클래스들이 늘어난다면 그 코드들을 계속해서 이 모드 스위치 클래스에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줘야겠죠. 중간에 이것들이 동적으로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기능도 이런 형태로는 작성하기가 꽤나 번거로울 거예요. 미디에이터 패턴은 이처럼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관련된 다른 클래스들에 알려주는 일을 미디에이터, 중지자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 전담시키는 거예요. 거래처에 전화를 돌린 외주업체를 따로 두는 거죠. 미디에이터 패턴으로 다시 짠 코드예요. 이 코드들이 공통적으로 모드에 반응하는 머드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장착하도록 해요. 셋 모두 머드 리스너 타입으로 인식될 수 있겠죠. 이제 연락 담당인 머드 미디에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요. 거래처들을 등록해둘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 타입의 객체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체인지 메소드가 호출되면 리스트에 등록된 거래처들에 하나하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머드 스위치 클래스, 즉 회사는 이제 거래처 연락처들을 자기가 직접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외주 회사를 따로 둬요. set mediator 메소드로 중재자를 고용하는 거죠. 이제 모드에 변화를 줄 때마다 중재 담당에게 연락을 지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실행하는 코드에서 살펴보면 모드를 담당하는 회사, 중재 외주업체를 생성하고 이 회사가 중재업체를 외주로 고용하도록 해서 중재업체의 거래처들을 등록해두면 회사에 특정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거래처들에 연락이 가는 거죠. 이제 새 거래처가 생기면 여기에 추가만 해주면 되고 이 중재업체가 담당하는 거래처들에 똑같이 연락을 취할 다른 회사도 생길 수 있겠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외주업체를 중심으로 end-to-end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클래스들의 관계가 특정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엉킬 설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알겠나요? 컴포짓 패턴을 쉽게 이해하려면 컴퓨터에 폴더 시스템을 떠올리시면 돼요. 폴더 안에는 파일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폴더들도 들어갈 수 있고 해당 폴더도 다른 폴더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폴더와 파일은 엄연히 다른 종류지만 둘 다 이름 바꾸기, 용량 구하기, 삭제하기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포함하는 것들과 포함되는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줄 수 있도록 할 때 컴포짓 패턴이 사용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코드는 어렵지 않아요. 폴더와 파일 모드가 임플리먼트할 파일 시스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여기는 용량을 반환하는 메소드와 스스로를 삭제하는 메소드를 지정할게요. 파일 클래스는 파일의 이름을 변수로 갖고 실제 용량을 차지하는 만큼 정수 값의 용량도 생성자에서 이름과 함께 받아와서 가져와요. get size 메소드가 호출되면 자기 자신의 용량을 반환하면 되고 삭제 명령을 받을 때도 자신만 삭제하면 될 거예요. 폴더 클래스는 약간 더 복잡하겠죠. 일단 자체적인 용량은 차지하지 않으니까 이름만 생성자로 지정하면 될 테고 내부 요소로 파일 또는 또 다른 폴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둘을 다 포함하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타입의 객체들을 담는 리스트를 만들어 둘게요. 용량 반환 메소드를 호출받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의 용량 총합을 구해서 결과물로 반환하겠죠. 리스트 안에 폴더가 있으면 또 그 안을 뒤질 거고 파일이 나오면 그 파일의 용량을 더해 나가겠죠. 삭제 메소드도 자신만 지우는 게 아니라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폴더나 파일들까지 삭제를 해줘야 메모리를 다 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일과 폴더를 구현했으니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학교 폴더를 만들고 1학년, 2학년 폴더들도 만들어서 학교 폴더에 넣어줘요. 입학 사진 파일은 1학년 폴더에 넣으면 되겠죠? 2학년 때부터 진지하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1학기, 2학기 폴더가 2학년 폴더에 들어갔네요. 1학기 강의 기획서를 1학기 폴더에 넣어주고 2학기에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드래프트와 결과물 파일들을 각각 넣어줬어요. 이제 학교 폴더에 용량을 구해볼까요?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트리를 탐색할 때처럼 내부 가지들을 다 돌면서 용량을 더한 뒤 전체 용량이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죠. 폴더를 삭제하는 과정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걸 발전시켜서 내부 파일을 검색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런 간단한 코드들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똥차지 않나요? 지난 영상부터 총 13가지 객체 지향 패턴들을 알아봤어요. 이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다른 패턴들을 마주쳐도 문제없이 학습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패턴들의 설계 구조만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세요. 베팅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 가족을 걸고 인생이 끝난다 해도 베팅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파기하는 도박 중독 계속하시겠습니까? 왜 버텨? 답이 있는데. 마그랩 포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는 풀고 활력은 채우고. 마셔봐. 답이 되는 마그랩. 부채표. 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동시에 실행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릴 만한 여러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 코드. 먼저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하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는 컴퓨터에서 실제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공간에 각각의 프로세스의 명령어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게 됩니다. CPU는 뭐냐? CPU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연산 장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은 메인 메모리인데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되기 위해 대기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의 명령어들과 또 실행 중인 데이터들이 있기도 하죠. I/O, 인풋 아웃풋을 의미하는 이 I/O는 뭐냐? 파일을 읽고 쓰거나 네트워크의 어딘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I/O라고 합니다. 혹은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같은 입출력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배경이 될 만한 용어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스템이 발전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창기의 시스템은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 실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끝내고 종료시키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CPU 사용률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P1이라고 할게요. 그 P1은 CPU를 쓰기도 하고 I/O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P1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CPU가 있고 이제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CPU에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P1이 CPU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I/O 작업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I/O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CPU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I/O 작업을 끝내고 P1이 다시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잠깐 또 실행을 하다가 CPU 쪽의 실행은 종료되고 다시 또 I/O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P1이 I/O 작업을 하는 동안 CPU는 놀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의 단점입니다. 실행 중에 있는 프로세스가 I/O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CPU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면서 쉬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동시에 실행시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언제 다른 프로세스로 바뀌게 되냐면 현재 CPU에서 실행 중에 있던 이 프로세스에 I/O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른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P1과 P2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CPU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CPU 상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먼저 P1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P1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P1이 I/O 작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은 CPU에서의 실행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P1은 이제 I/O 작업을 하러 갔고, 그러면 CPU에서는 이어서 P2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P2도 실행을 하다가 P2도 어느 순간 I/O 작업을 하러 가야 되면 CPU에서의 실행은 종료가 되죠. 만약에 먼저 시작했던 P1의 I/O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CPU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P1의 I/O 작업이 끝이 나고 다시 CPU 작업을 하게 되면 P1의 CPU에서의 실행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또 P1의 CPU 작업은 끝이 나면 다시 I/O 작업을 하러 가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어서 다시 또 P2의 I/O 작업이 끝이 났다면 다시 P2의 CPU 작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 사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CPU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프로세스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P1 프로그램과 P2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됐을 때를 예를 들었었는데, P1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CPU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면, 그렇다면 P2는 P1의 CPU 사용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는 한 번 CPU를 사용할 때 아주 짧은 시간, 퀀텀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시간만 CPU에서 실행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P1과 P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CPU가 하나가 있고 역시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겠죠. 이제 이 퀀텀, 아주 짧은 CPU 타임만큼을 다 쪼개요. 다 쪼개고 쪼갭니다. 그래서 P1 실행 좀 됐다가 P2 실행 좀 됐다가 다시 또 P1 실행 좀 됐다가 다시 또 P2 실행 좀 됐다가 P1 또 실행됐다가 P2 실행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쭈르륵 하는 거예요. 이 짧다고 할 때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짧냐면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이 타임 슬롯이 아주 짧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임 슬롯의 시간 안에서만 각 프로세스들이 최대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앞전에 봤었던 멀티 프로그래밍과 유사해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면에서는 유사한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면이 추가됐냐면 CPU 타임을 아주 짧게 쪼개서 그 CPU 타임 안에서 프로세스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은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켰다는 말은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마치 정말로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짧은 타임 시간 안에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교대로, 지금 제가 그리고 있죠. 이렇게 교대로 실행이 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멀티태스킹의 핵심은 타임 시간을 아주 짧게 쪼개서 거기서 프로세스들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실행을 하게 됨으로써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어떤 동작을 했을 때에 즉각 반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이게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먼저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데 그거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시킬 수 있겠지만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작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무거워요.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미 앞에서 사실 다 보셨습니다. CPU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어느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되는 것. 그것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무거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프로세스끼리는 데이터 공유가 까다로워요. 아까 서두에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하면 하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P1, P2가 그래서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은 서로 공유되지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듀얼 코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CPU 제조사에서 하나의 CPU 성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발열 등의 이슈로 인해서 녹록치 않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성능을 계산하기보다는 한 CPU 안에 두 개의 코어를 둬서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듀얼 코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듀얼 코어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듀얼 코어를 잘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이 바로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 자, 또 스레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스레드가 나온 이유가 그 등장 배경이 한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실행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작업들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이 여러 개 하나하나를 맡아줄 뭔가가 필요하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이 스레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스레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스레드는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입니다. 옛날에는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였다면 이제 프로세스 대신에 스레드가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가 됐어요. 그래서 스레드 관련 문서를 읽어보시면 Unit of Execution이라는 단어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가 CPU에서 실행되는 단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또 스레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같은 프로세스의 스레드들끼리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볍습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PU에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스레드가 나오면서 같은 프로세스에 소속된 스레드들끼리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훨씬 가벼워져요. 자, 이 스레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스레드들은 자신들이 속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끼리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볍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스 안의 스레드들끼리는 데이터 공유가 쉽습니다. 이게 또 큰 장점이에요. 데이터 공유가 쉽다는 것. You have the ability to stay calm and connect to the core of who you are. In the face of uncertainty, you are in full control of your emotions, purpose, and the vision you have for your life. 자, 지금 이제 메모리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좀 복잡해 보여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다 볼 게 아니고 주목해야 될 몇 부분만 제가 콕 집어서 설명할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싱글 스레드를 가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스레드가 나오기 전에 프로세스만의 메모리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스레드가 등장한 이후에 멀티 스레드일 때의 이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요게 지금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 영역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택이 있고 힙이 있고 스택 포인터가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멀티 스레드들이 소속된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같은 프로세스에 속하는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스레드들은 우선 이 힙 영역, 이 힙 메모리 영역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공유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스레드들이 같은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 안에 있어도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택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0에 대한 스택이 여기 있고 스레드 1에 대한 스택이 여기 있고 스레드 2에 대한 스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택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또 스레드마다 다 따로따로 있고요. 또 각각의 스레드에 대한 프로그램 카운터들이 이 밑에 보시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카운트가 뭐냐면 이 다음번에 실행돼야 될 명령어가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를 준비한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을 공유한다. 이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더라도 스레드들만의 고유한 영역도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CPU가 하나가 있고 두 개의 스레드를 가지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이 멀티태스킹 방식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치면 이 시간을 되게 짧게 쪼개고 얘네들이 이거를 서로 조금씩 아주 짧은 시간 타임을 서로 나눠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PU인데 코어가 두 개인 CPU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어가 두 개인 CPU. 그러면 그때 이 스레드 두 개를 가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얘는 여기에 실행되고 그냥 얘는 여기에 실행돼요. 진정한 동시인 거죠. 병렬적으로 스레드가 실행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멀티 스레딩이라고 합니다. 멀티 스레딩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여러 작업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레드들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스레드가 등장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의 개념도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프로세스끼리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의 스위칭이라면 이제는 여러 프로세스와 여러 스레드가 아주 짧게 쪼개진 CPU 타임을 나눠 갖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 멀티태스킹 개념이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나 코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스펙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멀티태스킹이고 멀티스레딩이고 멀티프로세싱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싱글 코어 CPU에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CPU가 있고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두 개가 이 하나의 CPU를 가지고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멀티스레딩은 있냐? 지금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얘들은 멀티스레드가 아니죠. 그래서 멀티스레딩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CPU가 지금 한 개 있기 때문에 얘가 멀티프로세싱도 아니에요. 멀티프로세싱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나 코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싱글 코어 CPU에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CPU가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스레드가 두 개가 있는 프로세스가 그냥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봅시다. 일단 멀티태스킹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CPU 하나 가지고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멀티태스킹 맞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레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듀얼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 스레딩도 맞아요. 하지만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은 아니죠. 그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듀얼 코어 CPU의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 두 개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이 CPU에 코어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가 두 개였어요. 그러면 그냥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실행이 될 거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얘는 멀티태스킹이 있나요? 없나요? 얘는 멀티태스킹 없습니다. 코어가 두 개라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코어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이 코어를 가지고 경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은 없습니다. 멀티스레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딩도 아니에요.
하지만 코어가 2개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은 맞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듀얼 코어 CPU에 듀얼 스레드 프로세서 1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려보죠.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CPU에 코어가 2개입니다. 그리고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했기 때문에 스레드가 일단 2개가 있는 프로세스가 1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얘는 코어가 2개니까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 멀티태스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코어별로 경합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코어와 스레드가 1:1 매핑입니다. 멀티 스레딩은 맞아요. 왜냐하면 듀얼 스레드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2개의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 스레딩 맞습니다. 그리고 코어가 2개이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도 맞아요. 자, 그리고 듀얼 코어 CPU에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 2개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또 그려보죠. 여기에 코어가 2개가 있고 이게 CPU입니다. 자, 그리고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가 2개예요. 그러면은 안 헷갈리게 잘 그려야 되는데 스레드 프로세스가 있고 이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스레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걸 P1이라고 밑에 걸 P2라고 할게요. 이 P1 프로세스, P2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경합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첫 번째, 한 프로세스에 있는 스레드들은 한쪽 코어로 다 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멀티태스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어마다 경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맞아요. 자, 그리고 멀티 스레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듀얼 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도 맞아요. 그 다음에 코어 개수가 몇 개인가요? 2개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도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르게도 또 한번 봐보죠. 이번에는 교차하듯이 할당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에도 멀티태스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어 하나당 2개의 스레드가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멀티 스레딩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듀얼 스레드 변함없죠? 그래서 멀티 스레딩 맞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각각 2개의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CPU의 코어가 2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앞의 경우든 지금 경우든 둘 다 모두 멀티태스킹이고 멀티 스레딩이고 멀티 프로세싱입니다. 어떻게 이 5가지 예제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보신 이 마지막 예제가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현상과 가장 근접한 예제일 것 같아요. 코어도 요즘은 최소한 듀얼 코어고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그 프로세스는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동시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스레드, 이 스레드는 OS, 운영체제 레벨에서의 스레드예요. 운영체제 레벨 말고 또 다른 레벨, 유저 레벨의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편의 운영체제와 관련된 영상들이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저번 내용만큼 준비가 빡셌는데 준비가 빡셌던 만큼 분명히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시간 복잡도의 개념을 알게 되고 여러 예제를 통해서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시간 복잡도, 영어로는 time complexity라고 하는데요.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이렇게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고 또 멀티플라이어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에 이 배열로 전달받은 그 크기만큼의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전달받은 그 배열 크기만큼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그 배열에 있는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멀티플라이어와 곱해서 그 곱한 값을 새로운 배열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배열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실행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에서 동작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실행 시간이라는 개념을 함수나 혹은 알고리즘 수행에 필요한 스텝 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밀리세컨드, 세컨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함수나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텝 수를 실행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라인들 있잖아요. 이 각 라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텝 수는 상수,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정들을 가지고 수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각 라인별로 몇 개의 스텝이 필요한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각각이 이제 상수인 거죠. 각 라인을 실행할 때마다 이 정도의 스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상수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라인이 몇 번씩 실행되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실행을 할 거고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의 사이즈가 만약에 n이라고 했을 때에 n 플러스 한 번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한 번이 더 추가가 된 이유는 얘가 루프를 돌고 최종적으로 루프를 탈출하기 위한 검사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or 루프 안에 있는 이 라인은 이제 n번이 실행이 되겠죠. 이 인풋 사이즈만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라인은 또 한 번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하면은 각각의 코스트와 이 코스트를 가지는 각 라인이 몇 번씩 실행되는 지를 곱해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렇게 곱한 값들을 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수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tn이라는 거는 실행 시간을 이 n이라는 파라미터, 즉 여기 이 배열 인풋 사이즈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이 인풋 사이즈에 따라서 이 실행 시간이 영향을 받을 거라서 이 tn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수식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C2 플러스 C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C1 플러스 C2 플러스 1,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실행 시간은 an 플러스 b가 된 거고, 여기서 이 n은 인풋 사이즈인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상으로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 인풋 사이즈 n이 작을 때는 실행 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죠. 이 배열의 크기가 작다면 실행 시간은 뭐 금방 끝날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은 n이 점점 증가해서 무한대로 향해 갈 때, 그러니까 이 인풋 사이즈가 계속 증가할 때 이때의 실행 시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인풋 사이즈 n이 점점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n이 커질수록 일단 덜 중요한 것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최고차항만 일단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최고차항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b 부분, 요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 최고차항만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최고차항이라는 것은 이 실행시간 함수가 인풋 사이즈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n에 대한 최고차항이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항이 최고차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빼고는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고차항에서도 개수는 의미가 없다. 여기서 개수라는 것은 이 A 부분이죠. 이 A 부분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이 실행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일단 읽는 방법은 세타 오브 n 혹은 빅 세타 오브 n이라고 읽을 수 있고, 저는 이제 편하게 읽으려고 그냥 세타 n이라고 읽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 앞에 보이는 이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인풋 사이즈가 계속 커질 때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인풋 사이즈가 무한대로 갈 때에 이 인풋 사이즈가 커질수록 덜 중요한 것은 제거하는 이런 접근법, 그래서 최고차항만 남겨두고 또 최고차항의 개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개수는 제거하는 이런 방식, 이런 분석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symptotic analysis라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n으로 표현되는 임의의 함수가 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임의의 함수는 어떤 함수 형태에 근접해지는지 분석하는 것을 점근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세타 n으로 표기하는 이런 표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함수의 실행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로 점근적 분석을 통해서 실행 시간을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요. 이때에 어떤 표기법으로 표현을 하냐면 점근적 표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함수의 실행 시간을 점근적 분석을 통해서 점근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간 복잡도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요 개념으로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표현을 하면 바로 세타 n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근적 표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새로운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랑은 다른 코드인데요.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냐, 하면 여기 인테저 배열로 인풋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겟을 파라미터로 또 전달받아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 배열에 이 찾으려는 타겟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루프를 통해서 이 배열에 있는 인풋 데이터들을 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요. 그래서 찾으려는 타겟과 같으면 이렇게 true를 바로 리턴한 뒤에 함수를 종료시키는 거고요. 끝까지 다 갔는데도 찾는 타겟이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이 함수의 파라미터 데이터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인풋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배열에서 만약에 찾으려는 숫자가 이 앞쪽에 있으면은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은 빨리 끝날 거고, 반면에 찾으려는 숫자가 이 뒤쪽에 있으면은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은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파라미터 데이터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찾으려는 숫자가 그 배열의 0번째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치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 베스트죠. 이때는 딱 한번 확인하고 끝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반면에 최악의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찾으려고 하는 숫자가 맨 마지막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 배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최악의 경우죠. 이때는 이 배열의 사이즈가 n이라고 했을 때에 n번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최악의 케이스,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경우를 가지고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을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하한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상수 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빨리 찾을 때는 뭐 한 번만에 찾든 두 번만에 찾든 앞쪽에 있으니까 빨리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풋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대단히 빨리 찾게 되는 이 케이스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은 하한선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상수 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상한선,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인풋 사이즈 n에 비례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 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상한선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빨라도 이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이 정도를 넘어서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렇게 문장으로 하한선을 기준으로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을 표현하는 것과 또 상한선을 기준으로 함수의 실행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문장이 아니라 점근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저는 편의상 빅 오메가 1이라고 읽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편의상 빅오 n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빅 오메가가 의미하는 것은 로어 바운드, 하한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빅 오가 의미하는 것은 어퍼 바운드, 상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숫자 1로 표현되는 것은 얘는 상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에 상관없이 얘는 상수 시간으로 아주 빨리 처리가 된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것은 얘는 인풋 사이즈 n에 비례하는 함수 형태를 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실행 시간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표현인데 보통 우리가 worst case를 더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이 비고 노테이션을 써서 많이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코드를 케이스별로 시간 복잡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베스트 케이스가 있고 월스트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빅 오메가 노테이션과 빅 오 노테이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빅 세타, 저는 편의상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이 세타 노테이션은 이제 곧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첫 번째에 찾으려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로어 바운드로 표현을 하든 어퍼 바운드로 표현을 하든 둘 다 상수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위치에 바로 찾았으니까 얘가 로어 바운드든 어퍼 바운드든 무조건 상수 시간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의 베스트 케이스인 경우에는 로어 바운드도 상수 시간, 어퍼 바운드도 상수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한선과 하한선, 즉 어퍼 바운드와 로우 바운드가 모두 같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세타 노테이션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세타 노테이션은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모두 같을 때, 즉 상한선과 하한선이 같을 때, 그때 이렇게 세타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월스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스트 케이스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찾으려는 숫자가 있거나 혹은 찾으려는 숫자가 이 배열 안에 아예 없는 경우가 월스트 케이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월스트 케이스를 이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도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로어 바운드도 이 인풋 사이즈 n만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어퍼 바운드, 상한선도 어쨌든 이 인풋 사이즈 n만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일 경우에 이 실행 시간을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로 이 부분에 표기를 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월스트 케이스의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모두 같은 형태를 띠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타 노테이션으로 표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같을 때,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같을 때 세타 노테이션을 통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아주 타이트하게 가까이 있다, 같은 형태를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해서 이 세타 노테이션은 타이트 바운드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노테이션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동일한 아주 타이트한 바운드를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세타 n을 보게 되면 이 월스트 케이스인 경우에 세타 n으로 표기를 한 거 보니까 이 월스트 케이스에서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 모두 인풋 사이즈 n에 비례한 형태를 띠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버리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에버리지 케이스는 뭐냐면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제외한 경우에요. 평균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행 시간이 되겠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에버리지 케이스를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에버리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찾아가다가 절반쯤 가서 내가 찾으려는 숫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어쨌든 확인을 하는 거니까 2분의 n이 되는 거거든요. 절반 정도 갔으니까. 그러면 얘도 최종적으로는 이 앞에 개수는 아까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점근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최종적으로는 n을 뛰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어떤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할 거냐 하냐면 비고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고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빅 오메가로 표현하거나 세타로 표현하기는 약간 애매해요. 이 에버리지 케이스가 뭐 어퍼 바운드는 n으로 확실할 것 같은데 이 에버리지 케이스에서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애매한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고 n을 써가지고 확실한 어퍼 바운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버리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ow. Yes. Oh yeah. No, no, no.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점근적 표기법은 빅 오메가, 빅오, 빅 세타, 저는 편의상 그냥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표기법이 있고, 빅 오메가는 로어 바운드를 의미하고, 빅오는 어퍼 바운드를 의미하고, 세타는 타이트 바운드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나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이렇게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세 종류,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베스트 케이스는 최단 시간 실행되는 경우, 월스트 케이스는 최장 시간 실행되는 경우, 그리고 에버리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문서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 이 베스트 케이스에서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빅 오메가를 쓰고, 월스트 케이스에서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항상 빅오를 쓰고, 또 에버리지 케이스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는 항상 세타를 쓰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사실 그거는 적당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케이스별로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이 모든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함수 있잖아요. 이 멀티플라이어로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을 곱해줘서 새로운 배열에 저장하는 그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가 왜 세타 n이었냐,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함수는 사실 비고 n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퍼 바운드로 표현을 한 거죠. 즉 이 함수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인풋 사이즈 n에 비례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이 함수를 로어 바운드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함수는 아무리 빨리 수행해도 이 인풋 사이즈 n에 비례하는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결국 빅오 n과 빅 오메가 n 모두 n에 비례하는 형태로 시간이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타이트한 바운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타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세타 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너리 서치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구해볼게요. 바이너리 서치는 뭐냐면은 이미 정렬이 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배열에서 내가 관심 있는 타겟을 찾거나 그렇게 찾아서 그 타겟의 위치를 반원하는 그 검색을 바이너리 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find posi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서치, 이 find position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럼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월스트 케이스는 마지막에 찾는 게 있거나 혹은 이제 찾는 게 아예 없거나일 텐데, 여기서는 찾는 게 아예 없는 경우로 상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0부터 140까지 순차적으로 정렬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찾으려는 값은 105입니다. 그러면 바이너리 서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함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지 않죠. 이러면 성능이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이기 때문이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값과 내가 찾으려는 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찾으려는 값이 105이기 때문에 105가 7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은 아예 찾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열은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배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70 위쪽을 다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 부분만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다시 가운데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은 110이잖아요. 110은 105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버리게 되고 이제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다시 또 가운데 부분을 확인을 해요. 90이랑 105랑 비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105가 더 크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은 버리고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100과 105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105가 더 커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찾으려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월스트 케이스
케이스에서 몇 번의 횟수로 이 함수가 끝이 났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이 함수의 worst case에서의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유심히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사이즈가 이렇게 있었던 게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즉 매번 실행할 때마다 2분의 1씩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몇 번 만에 이 사이즈가 1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인풋 사이즈를 n이라고 했을 때에 n을 k번 2로 나눠줬더니 최종적으로 1이 되더라. 그러면 이때 이 k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얘는 옆에 수식을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러면 n은 2의 k승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양쪽에 로그 2를 붙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2의 n은 로그 2의 2k. 그러면 2의 2는 이게 날아가서 결국 얘가 k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worst case일 때 몇 번을 실행하는가를 구하고 싶었던 이 k는 로그 2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점근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타 로그 n이 되는 거죠. 이게 worst case에서 이 함수 바이너리 서치의 시간 복잡도입니다. 여기서 세타가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베스트 케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한 번에 찾았을 때입니다. 한 번에 찾았을 때.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배열이 있고 이 타겟이 이제는 찾으려는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면 70은 딱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한 번에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시간 복잡도는 쉽죠. 얘는 세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worst case와 best case를 다 확인해 봤으니까 이 바이너리 서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시간 복잡도는 로어 바운드를 써서 빅 오메가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퍼 바운드인 빅 O를 써서 빅 O 로그 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별로 시간 복잡도도 이렇게 써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여기서도 에버리지는 비고 노테이션만을 써서 표현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럼 여기서도 로그 n인지는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과만 로그 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몇 개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써봐야죠. 요런 함수가 있습니다. 인테저 배열을 인풋으로 받았어요. 근데 내부를 보면 요 루프에서 일단 이 인풋의 사이즈만큼 루프를 돕니다. 근데 그 루프 각각이 또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또다시 그 인풋 사이즈만큼 루프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중 루프를 도는 거죠. 그러면 바깥 루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그 한 번 한 번이 그 안에서 또 전체를 한 번씩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열 사이즈만큼 n번 확인하는 것을 총 n번 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세타 n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세타인지는 뭐 명확하죠. 얘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모두 n제곱이니까요. 다음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얘는 두 종류의 배열을 인풋으로 받아요. 하나는 인풋 A고 하나는 인풋 B인데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포루프가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동작을 합니다. 한 번은 그 인풋 A의 배열만큼을 루프를 돌면서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요 위치에서 이번에는 인테저 배열 인풋 B에 대해서 전체 그 사이즈만큼 다 루프를 돌면서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타 n 플러스 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풋 A의 사이즈를 n이라고 하고 인풋 B의 사이즈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 두 개 중에 더 큰 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이 두 개 중에 맥스 값이 결국은 이 함수의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풋 사이즈 n과 인풋 사이즈 m 중에 더 큰 것에 대한 세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풋 사이즈가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인테저 배열을 인풋 A로 받고 또 다른 인테저 배열을 인풋 B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중 루프예요. 이렇게 이중 루프로 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인풋 A의 사이즈만큼 루프를 돌고 그 루프 내부에서는 인풋 B의 사이즈만큼 또 루프를 돕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풋 사이즈 n 그리고 인풋 사이즈 m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두 개가 이제 이중 루프로 서로 곱셈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까는 더하기였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의 속도 비교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빠른 게 상수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에 독립적으로 아주 빠른 상수 시간에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이 로그 n입니다. 그 다음이 n이고요. 그 다음이 n 로그 n입니다. 보통 요게 정렬 알고리즘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이 n 제곱입니다. 정렬 알고리즘 중에 성능 안 좋을 때 n 제곱이 나오거나 혹은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worst case인 경우에 n 제곱으로 동작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느린 게 2의 n승이고 또 요거보다도 더 느린 게 n 팩토리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느려진다,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비고 표기법을 많이 쓸까? 사실 우리가 면접 볼 때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뭐 일반적으로 문서를 볼 때도 비고 표기법을 제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른 어떤 뭐 빅 오메가라든지 세타라든지 뭐 이런 표기법은 잘 못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구글링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스스로도 돌아봤을 때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비고를 많이 쓰냐? 일반적으로 어퍼 바운드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빨리 끝나면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고 좀 오래 걸리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약속을 2시간 기준으로 그 이후로 잡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성향 자체가 월스트 케이스만 커버하면은 어쨌든 최악을 상정하고 뭔가를 계획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퍼 바운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고를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바운드를 계산하기 귀찮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1번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이미 어퍼 바운드를 구했으니까 뭐 다른 바운드 굳이 구할 필요가 있나, 계산하기 귀찮은데 또 까다로울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퍼 바운드만 계산해서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이제 그걸로 퉁치는 거고요. 또는 괜히 타이트 바운드로 말했다가 태클 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타이트 바운드는 아까 세타였죠. 그래서 괜히 좀 더 정확하게 해보려고 세타로 표현했다가, 특히 이제 아까 에버리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괜히 세타로 표현했다가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야? 논란의 여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퍼 바운드로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는 뭐 정근적 표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뭐 다들 그렇게 비고로 많이 쓰니까 뭐 나도 그냥 비고로 쓴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마지막 경우는 정근적 표기법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사실 안 좋은 케이스죠. 뭐 예를 들면 빅 오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도 비고를 썼다거나, 세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도 잘 몰라서 그냥 빅오로 썼다거나, 그렇게 이제 정근적 표기법의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그냥 비고로만 무조건 썼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이런 경우 안에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개념을 좀 잘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는 있는데, 사실 상황적으로 뭐 비고만 써도 틀린 거는 아닌 거니까요. 세타를 써야 될 상황에 비고를 써도 틀린 거는 아닌 거니까 뭐 개념을 아예 잘못 쓰지 않는 이상은 저도 그냥 비고를 주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왜 사람들이 비고를 그러면 많이 쓰는가, 이거를 구글링을 좀 하던 중에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람들이 비고를 많이 쓰는 이유는 키보드에 오메가와 세타가 없기 때문이다. 되게 설득력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